자, 이제 뭐 정치권의 계절이 이제 뭐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여의도가 이제 정치권의 색으로, 그 선거의 색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 서울, 부산 이제 보궐선거를 두고 이제 국민의힘 먼저 좀 시끌시끌한 것 같습니다. 이 후보 결정 과정에서 당원 비율을 대폭 낮추고 이 여론조사 비율을 대폭 높이는 경선 룰을 이렇게 광범위하지만 좀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이 시민 후보를 세우겠다 이런 전략을 세운 것 같은데 교수님 이게 보면은 이제 국민의힘 자체가 제가 보기엔 저 출입 기자니까 또 국민의힘이 이제 혁신의 아까 그런 색깔을 가지고 아직은 혁신이 좀 더디다 이런 상황에서 이 범시민 사회의 어떤 후보를 통해서 당보다는 인물론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이런 전략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죠. 근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그만큼 인물난이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없어서 그렇다. 그렇죠.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호응하는 그런 후보를 좀 만들어 보는 그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예비 경선에는 100% 여론조사 한다 그러는 거고요. 본 경선에서는 80% 그리고 당원 여론조사 20%. 이게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실질적으로 선호하는 후보를 공천할 수 있는 그래서 본선거에서의 어떤 선거 결과와 일치시키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누가 배제가 되냐면 당원들이 배제가 돼요. 당원 배제. 그러니까 사실상 당이 중심이 돼서 공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공천하는. 그게 책임 선거잖아요. 일정 부분 당의 어떤 중심축이 사라지는 당의 역할이 없어지는 네. 거죠. 그러니까 당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본인들이 이제 자당이 사실상 어떤 공천하는 과정 속에서 정치인들을 키워서 국민들에게 선보여야 되는데 이것 자체를 사실은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라는 것은 당의 어떤 이 정당 정치, 당 중심의 정당 정치, 책임 정치 이런 부분에 좀 벗어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거 전문 정당으로 전락되는 그렇게 해서 선거만을 위한 어떤 정당 뭐 이런 형태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려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이게 뭐 당원들을 혹시 무시하는 그러니까 당원들 표의 등가성이 맞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보면은 일부 전현직 의원들 이제 출사표를 던지려고 하는 분들에게 보면은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 이게 당이 치르는 거다. 재보궐선거는 특히 관심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원이 중심이 돼야 하는데 이 당원들을 무시하는 이런 어떤 룰 이게 당에 이롭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더라고요.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게 자중질환 이런 모양으로 갈 것 같다는 분석도 나와요. 근데 당원들의 불만이 당연히 있죠. 그리고 조직을 가지고 있는 조직표가 있는 이 원외 위원장이나 현직 국회의원들도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고요. 대선 전초전입니다. 재보궐이라고 해서 과연 관심이 떨어질까요? 네. 저는 당심이 크게 이 선거 본선에는 영향을 못 끼칠 거라고 보고 물론 정상적인 형태의 정당이라면 당원의 표심을 반영해야죠. 하지만 당대표나 최고위원 선거처럼 당직 선거일 때는 당심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광역단체장이나 대통령 선거 같은 큰 선거일수록 당심보다는 국민 전체의 생각에 훨씬 더 선거 당락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마련이고 무엇보다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제1야당이 처한 상황이 수권 정당으로 대한정당으로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느냐. 문재인 정부 여러 가지 추미애 장관 문제나 부동산 문제 등이 불거짐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아니다라는 국민들이 여전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냉정한 현실 인식 하에서 국민의힘 혼자만의 힘으로 안 되면 빅텐트 만들어서 하고 싶은 사람 다 와라. 우리가 당원 아니라고 해서 페널티를 주지 않겠다. 공정하게 경쟁하겠다. 예전에 박원순 전 시장이 서울시장 된 이후에 민주당 들어와서 또 좀 주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새로운 얼굴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 경선준비위원회에서 고육지책으로 이런 룰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네, 뭐 이런 상황에서 여성 가산점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 사실 이번 선거가요. 그 전임 단체장들의 어떤 성추문 때문에 이뤄지는 선거이니까 여성 후보에 대한 관심도 꽤 높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그렇죠. 저는 이제 그 세 가지 기준이 좀 필요하다 보는데요. 첫째는 이제 이번에 국민의힘 공천할 때 일단 현역 의원은 이제 좀 배제했으면 좋겠어요. 네. 현역은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 또 재보궐 선거하면 비용도 들고 지금 이제 103석에 현역이 사퇴하고 나가는 안 맞다. 현역 배제. 그다음에 두 번째 여성 우대. 여성 우대. 저는 이제 그게 필요하다 봅니다. 이번에 부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이런 이제 성 문제 이것 때문에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자유롭기 위해서는 좀 여성 시장 후보가 필요하다. 어떤 가산점은 좀 논해봐야 되지만 들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서울시 행정이나 부산시
행정 경험이 좀 풍부한 분들. 예를 들어 이제 지금은 임기가 1년 남았습니다. 근데 행정을 전혀 모르는 분이 갑자기 서울시장 1년 동안 업무 파악도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는 현역 배제, 여성 우대, 그다음 행정 경험 있는 분 우대. 이 세 가지 기준에 따라 공천이 되면 어떨까? 이래서 봅니다.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국민의힘을 이제 출입을 하고 있는데 이건 야권에서 이번 선거 꼭 이겨야 된다 이런 분위기 있습니다. 그래서 야권 후보들 지금 누가 쟁걸음 재고 있나 봤는데 저도 뭐 고르는데 많이 솔직히 좀 힘들었습니다. 누가 나오실지 보면은 이제 뭐 권영세 의원, 박진 의원, 윤희숙 의원, 뭐 조은희 구청장, 박춘희 전 구청장은 얼마 전에 선언을 이리 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뭐 딱히 인물평을 하기보다는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선거에 어떤 전략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있군요. 네. 그렇죠. 부산시장보다는 이제 서울시장을 확보해야만 그것이 디딤돌이 돼서 대선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모든 역량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아마 서울시장을 탈환하는 데 둘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중도화 전략을 지금 하고 있죠. 중도화 그리고 전략. 친호남 행보를 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전략으로 거기에다가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뭔가 서울시 행정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뭐 여러분들이 거론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 기준을 통해서 아마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물색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뭐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계속해서 언급이 되지만 뭔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보다는 야권 통합 이런 얘기를 중심적으로 하고 있고 그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세요? 좀 안 대표가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나올지 아니면 대선으로 직행할지. 저는 서울시장 선거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이제 정치적인 측근들 만나는 자리에서 서울시장 출마 의사는 없다 이렇게 밝힌 여러 가지 취재들이 되고 있거든요. 네. 네. 물론 이게 뭐 사석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제가 100%다 보증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취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 함합형이 정치권에서 많이 돌고 있습니다. 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아마 큰 그림을 그릴 때 대선에서는 이 반문연대, 뭐 범야권 빅텐트를 구성하고 있겠죠. 하지만 본인이 그렇게 등판할 무대가 서울시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이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영향력이 안철수 대표가 출마하지 않더라도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 후보에게 플러스가 될 것인가, 어떤 식으로 도와줄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금태섭 전 의원의 역할도 나름대로 중요하겠다. 금태섭 전 의원이 출마를 안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이 서울시장 선거나 이 부분에 있어서 발언을 하거나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한때 측근 관계였던 안철수 대표도 야권 후보에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국민의당이 독자 후보를 안 낼 가능성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안 대표가 직접 출마하지는 않겠지만 이후 대선 가도에서의 어떤 협력이나 빅텐트를 위해서 이번에 국민의힘이 내는 후보에게 상대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협력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또 충분히 크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 고민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이제 김종인 위원장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판을 좀 만들고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이제 김종인 위원장도 대선 후보군, 시장 후보군을 좀 어느 정도 나눈 것 같긴 하더라고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보면 유승민 전 대표 그리고 이제 뭐 원희룡 지금 제주지사 그리고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당의 대권 후보 아니냐 이러면서 약간 대권으로 밀어주는 이런 분위기고 서울시장 판 그리고 부산시장 판 따로 만드는 것 같아요. 이런 김종인 위원장의 이런 어떤 뭐랄까 로드맵 저희가 어떻게 좀 평가를 해야 될까요? 뭐 저도 이게 그 세 분 있잖아요. 안철수, 그다음에 유승민, 오세훈. 이분은 이제 안 놓을 걸로 보이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게 나와서도 안 된다. 나와서도 안 된다. 안 된다. 네. 그럼 왜 안 되느냐? 보시면 굉장히 일단 이제 그 오세훈 후보는요. 네. 본인이 이제 옛날에 그 뭐 잘잘못을 떠나서 본인이 투표를 해가 급식, 무상급식. 과거에 본인이 현직 스스로 시장일 때. 사퇴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노는 건 안 맞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안철수 대표 있잖아요. 이분은 이제 본인이 옛날에 박원순 시장보다 지지율이 10배인데도 오히려 이제 양보해버린 그것은 아름다운 양보가 아니고 그거는 이제 정치 감각에는 권력 의지가 없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이제 대선 이후에 또 나와가지고 안 나올 때 나와가지고 김문수에 이어서 3등 했잖아요. 두 번을 실패했기 때문에 나오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승민 의원은 대구에서 사선한 대구 정치인입니다. 네. 이분이 무슨 명목으로 서울시장에 나옵니까? 따라서 저는 그 세 분은 안 나올 거로 보이지만 나와서도 안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항상 김심보다는 당심이 중요하고 당심보다는 이제 민심이 중요합니다. 아하, 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 본인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당심보다는 민심
그래서 이번에 그 20%, 80% 5대5에서 2대8로 바꿨잖아요. 이건 상당히 잘한 결정으로 봐요. 아, 선당 후사 이거에 앞서서 뭐라고 해요? 선민후당 이렇게 되는다 이건 말씀이시군요. 네, 뭐 시끌벅적한 국민의힘에 비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상대적으로는 조용한 데 보이는데 일단은 후보를 낸다고 결정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용한 가운데 거론이 되는 인물들이 좀 있어요, 평론가님. 네, 뭐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력하게 오래전부터 거론이 되고요. 아마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우상호 의원 마찬가지고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저는 서울시장 선거 나올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봅니다. 지금 너무나 여러 가지 많은 정치적 논란에 휩싸여 있고 본인도 이 검찰개혁, 저는 추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실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뭐 공수처 발족이나 이런 눈에 보이는 뚜렷한 결과를 낼 때까지는 이 법무부에서 나오기가 쉽지 않죠. 추미애 장관은 제가 봤을 때 스스로를 시장 후보가 아니라 아마 대선 후보로 여기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기 때문에 실제로 초선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문정복 의원이 추미애 장관을 향해서 대통령 후보다라는 대통령감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영상도 다 남아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만류하지 않고 굉장히 기분 좋게 웃으시더라고요. 그것만 봐도 서울시장이 아니라 대선을 생각하고 계실 것 같고 저는 가장 큰 변수가 박주민 의원이라고 보는데 박주민 의원. 예. 박주민 의원이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 나와서도 3위를 했습니다만 나름의 선전을 했습니다. 인지도도 그리고 높였죠. 청와대 출신의 의원들, 친문 의원들에게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고 있고 네. 더불어민주당의 당심이 또 박주민 의원을 상당히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새 바람을 일으킨다는 명분으로 박주민 의원이 출마하게 된다면 이 구도가 흔들리게 되면서 그야말로 더불어민주당은 친문이 결집해서 치르는 선거 그리고 국민의힘이나 야권 후보는 반문 연대의 선거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싸울 수 있는 전선이 갈라지기 때문에 아주 흥미진진한 요소가 박주민 의원의 출마 여부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거기를 약간 키포인트로 보시는 것 같네. 자, 이제 보면은 총선 직후에 아주 뭐 잠행을 이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뭐 양비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기자들이 비서관을 했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여권 인사들을 많이 만나고 다닌다, 기지개를 켰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책사 역할 이번에 뭐 기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재보궐선거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이낙연 대표하고 이재명 지사 만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정세균 총리,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등도 만났다고 그러는데 저는 대선 국면에서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논의이지 지금 재보궐선거는 어떤 형태로든 이낙연 대표 책임하에 치르는 것이거든요. 여기에는 뭐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당의 후보군은 대선 후보군은 재보궐선거 이후에나 사실 고민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성과가 나오면 이낙연 대표가 뭔가 이제 뒷받침이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러면 책임론이 부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나 대선 후보군의 얘기는 본격화되는 것이고 지금은 아마 이 연말 연초의 상황 속에서 개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큰 틀에서 논의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 또한 뭐 비서실장 얘기가 그러니까 뭐 나오고 그런저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사실 어느 것이 진실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만큼 이제 문 대통령과의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의 어떤 반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제가 이제 그 민주당 공천과 관련해서요. 두 가지 이제 그 계획 후퇴 지적하면 처음에 그 공천 문제 있잖아요. 원래는 이제 중대한 개척 사유면 무공천하기로 했잖아요. 이걸 이제 당원 투표인지 뭐 여론조사인지 번복한 거 이것도 이게 문제지만 또 하나 개혁의 후퇴가 바로 이제 그 현역 의원들 감점 주는 페널티 주는 거 있잖아요. 네. 이 부분도 이게 없애버렸거든요. 그럼으로써 이게 박주민 의원이나 우상호 의원 이런 분들이 그대로 경쟁이 되면 또 보궐선거가 생기면 비용이 지금 부산, 서울만 되게 800억이 넘잖아요. 네. 네. 비용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이게 두 번이나 국민과 한 약속 개혁을 후퇴한 거 이거는 상당히 그 무심분립 관점에서 정말 국민한테 정중하게 사과를 하든지 책임을 져야 된다 봅니다. 네, 뭐 지금까지 내년 선거를 앞두고 물밑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여야 움직임들 하나하나 전해드렸습니다.